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결국 만나게 되는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과 연을 끊게 된 애 끓는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젊은 날 저에게는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였는데 굉장히 순박하고 선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자주 얼굴을 보게 되면서 호감을 키웠고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첫 연애였는데 그 여자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결혼식도 올리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극심한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내세울 게 많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공기업에 입사해 집안의 자랑인 장남이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나 관에 들어가거든 그때 해라. 어머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야 하는 걸 어느 아들 부모가 허락하느냔 말이야. 대릴 사위라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당장 병석에 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에 그 병수발하는 어머니 대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랬다면서 틀림없이 버는 돈은 죄다 병원비에 생활비로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서 뭘 어쩌려고. 결혼해 버는 돈 그 집 부모 살리는 데 쓸래? 아니면 내내 부모 위에 일한다고 종일 일하면서 내조도 못 받고 살 거야? 내가 고작 그런 대접 받으라고 장남이 널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아이고, 속상해서 못 살아 정말. 물론 혜선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얼마간 도와야 하는 건 맞지만 혜선이 남동생도 있고 혜선이가 다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더라도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일도 없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멍청하게 키웠냐? 애초에 집안에 문제가 있는 집에는 시집 장가 가는 거 아니다. 너라면 네 동생 용선이가 그런 집에 들어간데도 얼씨구나 좋다 허락할 거야.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도 모난 것도 없이 맑고 선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더 싫다. 착해 빠졌으니 그런 부모도 평생 놓지 못하고 살 거 아니야. 나는 내 아들 등골 뽑아 먹으려는 처가 필요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생각보다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했고 그 어떤 협상이나 설득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아버지께서 차도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생활전선에 빨리 뛰어들어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다 싫다고 하셨어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으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럼 결혼은 하지 않고 평생 그냥 연애만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머리를 싸매고 곡기를 끊으셨죠. 네가 기어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구나. 그래, 날 죽여라 차라리. 나 죽으면 마음 편히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살아. 그럼 되겠네. 어머니 제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 마음은 이해 안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차는 아들로 살려고 일탈 한번 하지 않고 원하는 공기업 입사도 했잖아요. 한 번만 져주시면 안 돼요? 혜선이랑 결혼해도 두 분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요. 아니 글쎄 필요 없대도? 네가 암만 용을 써도 그런 집 며느리는 내 자랑이 될 수 없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애를 내 며느리로 들일 수 없어.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컸고 어떻게든 꼭 함께 그 위기를 벗어나 보자 했지만 결국 여자친구는 저에게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상진 씨가 부모를 저버리고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했잖아. 나를 못 믿는 거야? 더는 상진 씨 힘들고 괴로운 거 못 보겠어요. 제가 뭐라고. 난 상진 씨도 상진 씨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아요. 나라도 반대했겠지. 그러니까 더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은 그만하고 우리도 서로를 잊어요. 저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여자친구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허락을 받아올 테니 기다려달라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결심이 선 듯 꿈쩍도 하지 않았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방팔방을 찾으러 다녔지만 끝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심에 한동안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울며 잠드는 날도 많았고 끝내 일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신세까지 되었지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쓰러져 누워있는 제 손을 잡고 후회하지 않는다 말하셨죠.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내 마음 알 거다. 지금 네가 이러고 있는 것도 내 가슴이 찢어질 일이지만 그런 애랑 결혼해 사는 건 평생에 한이 될 일이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여자는 여자로 잊어야 한다며 손자리를 가지고 오셨고 저는 그때부터 그저 저라는 자아를 좀 내려놓고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니 그저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손자리 중에 집안에 꽤 여유가 있는 집의 막내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다 한마디 얹고 가는 미모에 성격도 쾌활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결혼하자던 남자도 많았었다고 해요. 대체 그런 여자가 왜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 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늘 밖에서 사람을 만나 에너지를 얻는 그 여자와는 달리 저는 내내 집안에만 틀어박혀 비디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따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거나 혼인이 성사되었고 그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결혼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식장에서 하객을 맞는 부모님은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러면 됐다. 내가 그만한 효도를 했으니 된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살아보니 안 맞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귀한 집 막내딸로 살아 그런지 집안 일에도 서툴렀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갔다가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요. 어른들한테는 사근사근하게 웃으며 애교도 많은 스타일이라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시긴 했지만 아들 옆에 붙어 똑 부러지게 집안 살림을 하며 내조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성향이나 성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없는 컴컴한 집에 들어와 밥을 안 치고 있자니 대체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 사이 아내는 술 냄새를 풍기며 기분 좋은 얼굴로 들어왔고 내가 밥을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긴 먹고 왔다고 그냥 씻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불러다 이야기했죠. 외출하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해. 하지만 적어도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면 일하고 돌아온 사람 밥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빨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쉰내가 진동하잖아. 당신 집안 일이라는 건 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침 저녁 차려주고 당신 그 땀 냄새 나는 옷 빨래해주는 그런 사람 바라는 거야? 그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해? 난 해본 적 없어. 해본 적 없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 땀 냄새가 좀 심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엄마도 안 시키는 일을 왜 나한테 시켜? 뭐? 그럼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나랑 왜 결혼했어? 그러면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밥하고 빨래해주는 가정부나 고용해서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내가 가정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달 내가 땀 흘려 번 돈 쓰기만 할 생각으로 시집 왔어? 그럼 우리 아빠한테 가서 말해. 나 데려다 밥도 하게 하고 빨래도 좀 하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번 돈 펑펑 쓸 생각으로 시집 온 것 같다고. 결혼 모르고 싶다고 하라고. 할 수 있으면 해봐. 제가 장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아는 아내는 저를 조롱하듯 이야기하며 들어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을 했는지 딸 하나를 데리고 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다 해주셨는데 이젠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밤에 누우면 녹초가 되곤 했어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마음이 가지 않다 보니 몸도 가지 않아 부부관계도 소원했는데 애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들어섰는지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죠.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잊혀지겠지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내와 똑 닮은 아이를 보고도 정이 가지 않아 마음이 괴롭기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너무 괴로워 술에 진탕 취한 채로 부모님을 찾아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못 살겠습니다.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은옥이 사랑하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사랑하게 될 것 같지 않다고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못 살겠으면 어쩔 건데. 지금 영민이도 태어난 마당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할 수 있다면요. 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아버지, 그래도 돼요? 신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쉬었다 술 깨면 돌아가라. 아버지는 제 인생은, 제 마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요. 불행해 죽겠다고요. 이 세상 천지에 사랑으로 사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다. 아이 낳고 의리로 사는 것도 부부간의 사랑이고 죽일 듯이 싸워 헐뜯어 사는 것도 사랑이야. 다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더라면 저는 이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에게 이혼을 허락받지 못해 하지 못하는 겁쟁이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여자친구를 찾아갔더라도 행복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은 아내와 아이 둘을 낳고 40년을 가까이 산 것이지요. 아내가 밖으로 놔두는 성향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하고도 도저히 못 참겠다고 술을 마시다 걸리는 날도 있었는데 애 낳고 나서는 수요 중에 한 번씩 술을 마시더라고요. 아무리 술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자기 애한테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술을 마십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수유 중단할 때까지는 금주를 해야지. 세상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젖 먹이면서 술을 마셔. 그럼 어떡해. 마시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데. 그리고 뭐 내가 자주 마셔? 어쩌다 한 잔 마시는 거야, 한 잔. 그 한 잔으로 뭐 영민이가 내 젖 먹고 취하기라도 한대? 당신이 수유하는 거 아니면 제발 신경 꺼. 그 정도로 못 참으면서 어떻게 애 엄마냐? 그럼 당신도 끊어. 왜 나만 끊으래? 당신은 밖에서 회식이다 뭐다 즐길 거 다 즐기고 오면서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고. 내가 당신 평소에 놀러 다니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술에 취해 들어와도 뭐라고 한 적 없어. 기껏해야 들어오기 전에 집안일 좀 해달라 한 게 전부지. 근데 애 엄마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올 일이야?
애는 알아서 잘 커. 제발 나 좀 닥달하지 마. 그깟 알코올 섞인 젖 좀 먹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알아서 보든가. 그날 아내는 정말로 우는 아이를 놓고 나가버렸고 다음 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출근해야 했고 퇴근 후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니 장인어른께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내 딸 부족한 거 잘 아네만. 그래도 애 낳은 아내한테 그렇게 박하게 굴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철이 없는 애가 결혼해 애 엄마가 되려고 하니 서툰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세. 너무 나무라지 말고 좀 안아주고 달래주면서 살아야지.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따박따박 이야기하자니 철없이 구는 아내가 되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른답게 제 나이답게 책임감을 느끼고 살고 싶었는데 아내를 상대하다 보면 자꾸만 내 하소연을 하고 변명하며 내 사정을 알아달라 이야기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거의 체념하듯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수유 끝나면 당신이 좋아하는 그 술 실컷 먹어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적어도 수유 기간에는 좀 참아줘. 어쨌든 아들 아플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아내와 둘째까지는 갖고 싶지 않았는데 한동안 잠자리가 뜸나면 아내는 자존심이 상한다. 자기를 여자로 보지 않는 거냐 아니면 밖에 다른 여자가 있어 풀고 오는 거냐 별소리를 다 하며 요구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둘째가 생겼는데 기쁘기는커녕 절망스럽더라고요. 아들 하나에 갖는 책임감도 버거워 죽겠는데 거기에 둘째라니요. 어떻게 된 게 잠자리를 했다 하면 애가 생기는 것 같아 정관 수술을 하겠다 하니 아내가 꾹꾹 말리더라고요.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정관 수술하라고 하면 다들 자존심 상해서 싫다고 하던데 당신은 그게 그렇게 쉬워? 누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 싫다고 했는데? 주변에 결혼한 내 친구들 말 들어보면 다 그래. 자기 남편은 해달라고 해도 안 한다고. 어려울 거 없어. 우리 형편에 애들 더 생기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난 반대야. 아이 계획을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살다 보면 셋도 낳고 넷도 낳고 싶을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형편에 셋을 낳아? 당신 직업 탄탄하고 돈 잘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애가 돈만 있다고 키워줘. 나 일 갔다 와서 당장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내 일만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까짓 집안일 뭐 얼마나 한다고. 알았어.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됐어? 아내는 자꾸 아이 욕심을 내며 정관 수술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결국 포기하게 됐었지요. 그러면서도 또 셋째가 생길까봐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둘째가 태어나고도 사사건건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생활 습관도 달랐지만 교육관도 달라 갈등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둘째는 딸이었는데 딸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제 엄마 화장품에 관심을 보였는데 아내의 화장품을 얼굴에 찍어 바르고 심지어 입에 넣기까지 하는데도 위화감이 없더라고요. 시뻘건 립스틱을 입안에 넣고 빨고 씹다가 뱉는데 기겁하며 달려가는 저와 달리 아내는 태어냈어요. 이런 건 좀 애가 손대지 못하는 곳에 둬야지. 안 죽어, 안 죽는다고.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해. 화장품 그거 다 안전하게 피부에 바르라고 만든 거야. 피부에 흡수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근데 뭐 입에 좀 들어간다고 죽기야 하겠어?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른이랑 애가 같아? 어떻게 된 게 애엄마가 그렇게 위기의식이 없냐? 애엄마, 애엄마, 애엄마. 그놈의 애엄마 소리 좀 그만해. 안 그래도 밖에서 아줌마로 보이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 죽겠는데. 그럼 당신이 애엄마고 아줌마지 뭐 아가씨야?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
저라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이혼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쯤 되니 전 여자친구가 그리워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아내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는 소리 높여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저인데 그 몇 년 사이에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아내와 헤어지지 못한 것은 그때마다 제 다리를 붙들고 울며 그만 싸우라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안 돼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숨이 넘어가도록 울면서 발을 동동 구리는 자식들을 보면 그 자괴감은 더 심해졌어요. 그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직장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부모가 싸우면 애는 전쟁이라도 난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싸우게 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싸우자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지는 거라 결국 싸우지 않으려면 제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차라리 아내 쪽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례에서 내리는 아내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추궁했지요. 그 남자 뭐야? 봤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야. 결혼한 여자가 아는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해? 그것도 집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 또 왜 시비야?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 어쩔 건데? 바람이라도 났나 보다 싶어 할까 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내가 아는 오빠 차 타고 안전하게 집에 오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그렇지. 결혼에 애도 있는 여자가 남의 남자 차에 덥석 올라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 나 바람 피운 사람 취급하는 거야? 아, 진짜 기분 더러워. 오히려 당신이 남편이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남편은 남편이 데리러 왔더라. 당신은 그런 센스도 없으면서 당신 대신 안전하게 집에 가라고 태워다 준 게 그렇게 문제야? 아내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에게 한 소리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당당했고 오히려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갔지요. 밖에 나가 시간 보내고 노는 거 그냥 스트레스 풀고 싶어 그런다 칩시다. 아내 문제는 노는 게 아니었어요. 노느라고 자기 본분을 자꾸 잊는다는 거였습니다. 집안일이야 제가 어떻게든 커버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 문제는 또 달랐어요. 회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 문제로 당장 학교에 달려갑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게 다 아내 탓만 같았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해 아이들도 엄마처럼 밖으로 나도는 것 같았고요. 둘 다 학교 성적은 엉망인데다가 학원은 밥 먹듯이 빼먹고 결국 학교에서 아들의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딸은 딸대로 용돈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친구 지갑에 손을 대는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이 왔고요. 사람을 사지로 모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야 애들 잘하는 거 보는 맛으로 애교 부리는 거 보는 낙으로 살았다지만 지금은 제가 그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아이들마저 저를 배신하는 것만 같아 괴로웠죠. 제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스트레스가 극심해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2개나 생겼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결국 못된 마음이었지만 저는 더는 그 가정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아이들에게 무책임한 아빠가 되더라도 혼자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만하면 효도도 할 만큼 했고 나이 40이면 다시 인생을 시작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화도 내지 않고 진지하게 아내에게 이혼하자 했죠. 당신도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서로가 있는 한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 부부로서 사는 거 아니고 애들 부모로 사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혼해 살더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냐? 참나, 어이가 없네. 뭐? 누가 보면 되게 당신이 피해자인 줄 알겠어. 지금 당신 표정이 딱 그러잖아. 내가 당신이랑 부부로 살기 싫어서 이러고 사는 것 같아? 내가 왜 맨날 밖으로 놔두는데. 그게 다 날 여자로 봐주지 않는 당신 탓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다 알아. 당신 여자 있었잖아. 결혼 전에 죽고 못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반대 때문에 헤어졌다며. 아가씨가 그러더라. 눈물이 나서 못 봐줄 정도였다고. 당신 지금도 그 여자 그리워하잖아. 안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여자 그리워한 적 없어? 그건... 그거 봐. 당신도 떳떳하지 못하잖아. 그것도 바람이야. 정신적인 바람. 육체적 바람만 바람인 줄 알아?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이혼? 그래, 해줄게. 근데 당신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빈털터리로 나가야 할 거야. 이 집, 차, 그리고 앞으로 영민이, 현아 양육비까지 내가 당신 빈털터리로 만들 거라고. 느닷없이 아내 입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이야기에 아찔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있을 거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내가 내가 살면서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티를 느꼈을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후련한 생각도 들면서 그래,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란다에서 찬 바람을 쐬며 앉아있는 저를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아빠, 형민, 왜 안 자고 나왔어? 죄송해요. 어? 제가 그동안 아빠 엄마 속썩이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거예요. 담배 피운 것도 죄송하고 친구 때린 것도 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 영민이 네가 잘못을 뉘우쳤다니 다행이다. 이렇게 찾아와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돼요? 어? 엄마랑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면 안 돼요? 전 엄마 아빠랑 헤어져 사는 거 싫어요. 현아도 아까 엄마 아빠랑 한 말 다 듣고 방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영민아. 이렇게 빌게요, 아빠. 제발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는 거 싫어요. 가족끼리 헤어져 사는 것도 싫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안 괴롭히고 절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발요. 아들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생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은 없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애들을 책임지며 살아야겠구나 하고요. 내 욕심에 이혼의 자유를 찾자고 내 자식 눈에서 그렇게 눈물을 쏟고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무릎을 꿇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결심은 물거품이 되었고 저는 또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죠. 아내는 제가 자기를 여자로 봐주지 않아 밖으로 놔두는 거라고 했지만 저도 압니다. 그게 다 핑계라는 것을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도 사람 만나 노는 것을 좋아했고 술도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줬다 한들 제 품에서 노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애들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다행히 아들은 그날 이후 약속을 지켜주었고 딸도 정신을 차렸는지 더는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어요. 저 조그만 애들도 부모를 위해 저런 노력을 하는데 그에 반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내를 볼 때마다 답답했지만요. 하지만 애들이 독립해 나가고 나니 저는 또다시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내를 보면 신기하기는 했어요. 지겹지도 않은지 어떻게 30년을 넘게 변하지도 않고 한결같은지요. 아들, 딸 고3 수험생 때는 조금 잠잠하다 싶었는데 대학이다 취업이다 하고 독립하니 날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밖으로 나돌았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 이제 곧 정년이라 내내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질 텐데 앞으로 어쩌나 싶은 막막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혼자 받아주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저녁을 먹고 들어가곤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낯선 동네에서 혼자 들어갈 만한 식당을 찾아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순두부찌개 하나를 주문하고 멍하게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게 음식을 서빙해주는 식당 주인의 손으로 눈길이 가게 되었어요. 식당 주인은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제 앞으로 35년 전 헤어진 그 여자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혜선이? 네? 혹시 상진 씨? 나야 상진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반지는 제가 35년 전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준 반지였습니다. 비록 하나씩 나눠 끼는 커플링은 아니었지만 길 가다 금방에 들어가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으로 사준 것이었어요. 너무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한사코 마다했지만 오래전 할머니로부터 금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떠올라 해준 거였죠. 그런데 그 반지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반지를 어떻게 잊겠어요? 반가워 눈을 떼지 못하는 내게 일단 밥부터 먹으라며 웃는 여자를 보고 변하지 않았구나 했습니다. 그때는 늘 제 형편이나 사정을 먼저 봐주며 배려하던 여자였으니까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일단 식당에서 그러지 말고 차나 한 잔 마시자면서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식당을 맡기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 앉아 무려 35년 만에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된 거였어요. 이건 미안해요. 식당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들을 만나는데 결혼했냐고 물으면 곤란한 이야기를 하는 손님이 있어서 결혼 반지로 보이려고 쓴 거예요. 가진 반지가 이것뿐이라. 그럼 여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였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집.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아버지는 5년 뒤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20년 전에요. 상진 씨는요? 결혼했어요? 나야 뭐 애가 둘이야.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셨겠네요. 미안해. 뭐가요? 다 그렇게 될 일이었던 거지. 그렇게 카페에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 여자를 다시 식당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지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행복을 느끼며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 사실이 사무치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고 첫사랑을 찾아 재혼한다는 게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했고 그 여자가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늦게 들어가서인지 아내가 먼저 돌아와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눈인사나 하고 씻으러 들어가려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앉아봐. 왜? 이거 봐. 할 말 없어? 아내가 내게 보여준 것은 핸드폰 액정에 띄운 사진 한 장이었어요. 바로 방금 전 나와 그 여자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연히 그 카페를 방문했던 아내의 친구가 저를 보고 찍은 거였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필 그 여자를 만난 날에 거기서 아내 친구를 만나다니요. 꼴에 바람 피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만나 커피 한잔한 건데 그게 뭐가 바람이야. 당신이? 당신이 아는 여자가 어딨고 아는 여자 만났다고 이런 카페 들어가서 커피 마실 사람이야? 누구야? 바른 대로 말해. 누구라고 말하면 당신이 알아? 아는 사람이 있긴 하지. 당신이 결혼 전에 죽고 못 살았던 그 여자. 그 여자라면 설명도 되고 납득도 되지. 서로 사생활에 신경 안 쓰기로 한 거 아닌가? 만나보네 그 여자. 참나. 왜? 이제 와서 새 출발이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첫사랑 만나서 좋았어? 그만해. 뭘 그만해. 이거 바람이야. 알아? 뭐가 바람인데? 그냥 전에 알던 사람 만나 커피 한잔한 거 가지고 또 사람을 바람으로 몰아가?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당신 남자인 친구들이랑 안 만나. 그럼 당신은 수도 없이 바람을 피웠게. 친구 만나는 나랑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만난 당신이 같아? 음흉하긴 뭐가? 누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만났다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을 그럼 그냥 동네 아줌마 만나듯 만났겠어? 모르지. 평소에 나 몰래 밥 먹듯 만나던 중인지도.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야? 나 몰래 어디까지 갔어? 뭘 어디까지 가? 오늘 처음 만난 거야. 35년 만에 처음 만난 거라고. 그걸 누가 믿냐고. 아주 좋아 죽네. 참나. 당신이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네.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괜히 시비 걸지 마라. 나는 당신한테 남편으로서 부정한 일 한 적 없고 떳떳해. 우리 애들 걸고 떳떳하다고. 더러운 일에 우리 애들 끼워 넣지 마. 나는 이대로는 그냥 못 살아. 이혼해. 당신이 그 여자랑 언제부터 만났든 언제부터 만나서 더러운 짓을 하고 지냈든 나는 이제 당신 못 믿어. 이혼해. 그동안 아내의 입에서 이혼하자 이야기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나요?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내는 내가 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상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혼하겠다 하면 그 여자는 그동안 유부남을 만나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자가 되는 것이고, 저는 바람 피우다 아내에게 이혼당한 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작 그런 결말을 위해 지금까지 참고 산 것이 아니라 이혼하더라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내는 작정한 듯 저를 바람을 피운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보다 늦게 집에 오던 사람이 퇴근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집에 와서 제 퇴근을 감시하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아이들에게 전화해 눈물바람을 하며 제가 바람을 피웠다 흉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애들을 붙들고 울었는지 바쁜 애들이 주말에 집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동안 엄마가 속상하게 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좀 아니오. 복수? 내가 무슨 복수를 했다는 거야? 그냥 옛날 친구 만나 커피 한잔한 것뿐이야. 그 옛날 친구가 아빠 첫사랑이라면서요. 엄마 입장에선 많이 속상하죠. 맞아, 아빠. 아빠가 너무했어. 엄마가 오해하고 의심하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해. 아이,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니들까지 대체 왜 그래? 아빠가 평생 여자 문제 일으킨 적이 있냐? 니네 엄마가 그렇게 밖으로 나더라도 나는 계속 집에 있었어. 니네 옆에 있었잖아. 그땐 그때고 늦바람이 무섭단 말도 있잖아. 이제 와서 이혼할 건 아니지?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괜히 껄끄러운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현아,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해. 그렇잖아.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흔하다지만 그게 우리 부모님 일이면 싫지. 나중에 시댁에 뭐라고 해? 아빠가 첫사랑 찾아 떠나서 이혼했다고 해? 자식들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던지요. 누구 하나 제 편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엄마 말만 믿고 엄마 편만 드니 서운하기도 엄청 서운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이야기하는 일 없었으면 했는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평생 내 행복 다 버리고 부모로 남아달라는 총에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다 늙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자식은 하나 없고 자기 피해 볼 것만 생각하니 내가 누굴 위해 살았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는 집만 넘겨주면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집이 우리 집 재산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애들 교육 때문에 학군지로 이사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왔는데 집값이 세서 최근에서야 대출금을 다 갚은 집이고요. 게다가 저를 유책 배우자 취급하면서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는데 날강도나 다름없이 제 전부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저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결국 그 여자를 찾아갔지요. 평생을 자식만 보고 그저 나만 참으면 되겠거니 하며 살았는데 결국 나한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어. 그래도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 번듯하게 키워냈잖아요. 그만하면 당신도 열심히 산 거 맞아요. 어떻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기분이야. 와이프 성격에 어떻게든 나를 거덜내려고 발악할 텐데 앞으로 그 지난한 소송은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싶고 미안하다. 내가 네 앞에서 별말을 다 한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너무 힘들었다 해서 나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저는 체면도 없이 그 여자 앞에서 엎드려 울고 말았습니다. 그게 술 기운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 여자 앞에선 체면 생각하지 않고 울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울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알아봤어요? 이제 알아봐야지. 이 와이프가 친정이 잘 살아. 아직 장모님도 살아계시고 집에 도움받아 비싼 변호사 쓰겄지. 근데 나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 없다. 잘못한 거라곤 내 행복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애들을 위해 산 것밖에 없어. 변호사 알아본 거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변호사 소개시켜 줄게요. 상진 씨 아내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비싼 변호사 고용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변호사도 꽤 유능하니 분명 도움 될 거예요. 그래, 그래 줄래? 그러면 나야 고맙지. 고맙다 해서 나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내 아들 또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변호사는 저와 와이프의 첫 만남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듣고 제 상황이 절대 비관적이지 않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쪽에서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밟힐 꼬리가 없는데 뭘 캐내겠어요. 오히려 저는 아내분 쪽이 의심되는데요.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 이분이요. 아내분께서 오래전부터 만나셨다는 이 동네 오빠라는 분.
아저씨 이야기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야 와이프 오랜 지인이기도 하고 나도 몇 번 얼굴을 본 적도 있고 제가 그동안 여러 번의 이혼 소송을 맡은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보통 여기에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비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아저씨의 결백을 소명하는 것보다 상대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는 쪽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 남자랑 바람이라도 폈을지도 모른다. 이거야? 제 경험상 높은 확률로 그래요.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아저씨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시킬 수 있고요. 지금 아내분께서는 사혜선 씨와 카페에서 만난 그 하나만의 정황으로 바람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절대로 외도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지만 그럼 뭐해? 와이프가 그놈이랑 바람 피웠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증거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확실치 않으니 이 두 분을 조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 뒤로 아내와 그 남자와의 관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탐정사무소에 돈을 주고 일을 맡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의 지난 미래 사진을 받게 되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다거나 서로 포옹을 한다거나 둘이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까지요. 제가 남녀 이성 친구가 없어 촌스러워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와이프의 투정에 저도 모르게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고향 오빠라는 사람이 아내의 모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각자의 배우자가 있고 그저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노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순진하다면 한참이나 순진하고 멍청하다면 굉장히 멍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건넨 사진을 받아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쩌면 생각보다 오랜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자녀분이 두 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지. 유전자 검사부터 시행해보세요. 아저씨가 두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민이 현아는 내 자식이 맞아.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외도가 처음이 아닐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머리가 아찔해 앉은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아이들의 문제는 별개였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보다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 아이들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니까요. 변호사는 유리한 소송을 위해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지만 평생 내 자식으로 알고 살았던 아이들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다 어설프게 머리카락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부탁이 있어. 이 와중에 부탁은 무슨? 뭔데요? 니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빠가 영민이 현화랑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고 싶어.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친자 확인 검사라니. 와, 진짜 최악이네.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영민이 현아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나를 원망하더라도 확인할 것은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 그래. 검사하게 해줘. 아니, 못해. 지금 당신이 하려는 짓이 뭔지 알아? 너네가 엄마의 바람으로 태어난 애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 감히 나를 의심해? 나를? 당신도 나를 의심하는데
내가 당신을 의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고작 커피 한 잔 한 거 가지고 이혼 소송을 당해야 할 정도로 의심을 받는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붙어 있던 적이 없는 당신은 뭐겠어? 아는 사람도 많잖아. 이를테면 당신 동네 오빠 같은 사람. 뭐? 진짜 기가 막히네. 애들한테 손대기만 해?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날 그런 치졸하고 더러운 여자를 만들어? 나 당신 애들 엄마야. 그깟 소송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원망해도 좋고 화를 내도 좋다. 근데 다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해. 못할 게 뭐야. 할게요. 뭐 머리카락 뽑아주면 돼요? 일어나요. 자요. 자, 받아요. 안 돼! 화가 난 아들이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머리카락을 건네자 갑자기 아내가 거품을 물고 달려와 아들의 손을 잡아채는 겁니다. 아내의 태도에 저는 확신을 가졌고 아이들은 당혹스럽게 자기 엄마를 쳐다봤지요. 아니, 그냥 하는 것조차 너무 치욕스러워서 그래.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만약 영민이, 현아 다 당신 자식이면 어쩔래?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한 이 수모, 이 모욕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집 당신한테 다 주고 물러날게. 저로서도 큰 결단이었어요.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받았고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민이, 현아,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내 자식으로 알고 살았던 그 두 아이가 모두 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죠. 제가 받은 충격만큼이나 아이들이 받은 충격도 심했어요. 다 자란 아이들의 눈물은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엄마를 붙들고 오열하는 아이들을 보니 아주 잠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래? 엄마!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니! 대체 이게 뭔데? 오빠도 나도 아니라고? 둘 중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아빠 자식이 아니라는 게 말이 돼? 아니야, 아니라고. 검사가 잘못된 거야. 당신, 이게 무슨 수작이야? 어디 조작된 종이 쪼가리 가지고 와서 나를 모욕해. 아니야, 아니라고. 정신 차려. 이미 끝났어, 당신. 완전히 끝났다고. 뭐가 끝나? 뭐가? 절대 이대로 못 끝내. 당신 그 더러운 수작 내가 밝혀내고 말 거야. 영민아, 현아야, 속지 마라. 이딴 종이 쪼가리는 절대 너희 출생을 증명할 수가 없어.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눈이 돌아 발악했고 저는 더는 그 여자와 대면하며 살 자신이 없어 집을 나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고 이혼 소송과 더불어 친자 관계 부인 소송까지 걸어 모두 승소했지요.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의 친부를 상대로 그간 아이들에게 들어간 돈을 얼마간이라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죄다 받아내려고요. 아이들을 생각해 적당히 끝내려 했는데 법원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승소하고 집에서 아내를 쫓아냈는데도 어쩐지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내 자식을 위해 살았다 생각했었는데 남의 자식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전 여자친구를 마음에 품고도 아내와 살았던 건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기에 호적 정리까지 한 것이지만 아이들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친자식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제가 친자식으로 키운 세월이 30년이 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남이 되나요? 게다가 아이들도 자기 친부와
엄마에 대한 반감이 커서 오히려 저를 찾는 상황이고요. 이런저런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써서 깔끔하게 승소를 얻어 낼 수 있었으니 감사의 인사는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식당에 변호사가 앞치마를 메고 그 여자의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좀 쉬어. 어제부터 무릎 아프다고 해놓고 기어이 문을 열어. 그래도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닫아? 너나 얼른 들어가. 일하는 녀석이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엄마가 아픈 무릎으로 일하는데 내가 잠이 와? 어이구, 효자나셨네. 효자나셨어. 너는 왜... 상진 씨,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변호사님이 혜순이 아들이야? 네? 아, 그게... 맞아요. 제가 여기 사장님 아들이에요. 35년 전에 태어난. 35년 전이라니. 아, 결혼도 아직 안 했대 놓고. 잠깐만. 아이, 35년 전? 아이, 그럼 설마. 언젠가는 말해야지 했어요. 상진 씨 시끄러운 일 끝나면 제대로 인사시켜 주려고 했고요. 그때는 괜히 임신했다는 이유로 발목 잡을까 말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이, 지금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야? 이 내 자식이라고? 미안해요. 내가 멋대로. 말했어야지. 그때 말을 했었어야지. 말했어도 어쩌겠어요. 이미 부모를 등질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식 안겨주며 불효하라고 해요? 그럼 나는 평생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뻐꾸기를 아빠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 자식은 아빠도 없이 혼자 외롭게 자랐다는 거 아니야? 외롭게 살긴 누가 외롭게 살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이 됐는데. 솔직히 잘하면서 친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엄마 부탁에 처음엔 얼굴이나 보자 하고 만난 거였어요. 근데 상담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을 듣고 보니 아버지가 이해도 되더라고요. 참, 우리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네 했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저와 헤어지고 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 거처도 옮겨가며 꽁꽁 숨어가며 저 몰래 아이를 낳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서 이토록 훌륭하게 성장시킨 거고요.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식 둘을 잃고 다시 자식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 뒤로 우리는 종종 만나 식사도 하고 나들이도 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지나가는데 당신이 생각이 나서 샀어. 이 꽃이 참 예뻐서. 어머 세상에, 꽃은 처음 받아봤어요. 아, 엄마 섭섭해. 내가 엄마 생일에 사다 준 꽃은 다 뭐야? 아들이 사다 준 꽃이랑 남자가 사다 준 꽃은 다르지. 참 곱다. 아, 이제 아버지 왔다고. 나는 찬밥 심세 되겠네. 아이, 외롭다, 외로워. 뭐? 아유 참. 저요, 요즘 참 행복합니다. 평생을 느껴본 적 없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안정감을 이제야 느끼고 있어요. 정식으로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전 아내와 관련된 소송이 모두 끝나는 날 저는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용기를 내보려 해요. 이 여자가 오랫동안 빼지 못한 그 낡은 반지 대신 저와 맞춘 2개 반지 중 하나를 내밀며 죽기 전까지 제 곁에 있어달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다 늙어 그게 무슨 주책이냐 하는 사람도 있어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 여자 손을 잡고 걸을 겁니다. 이제 저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동안 미련에 힘들게 산 만큼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온 거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